바른정당의 의원 14명이 어젯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심야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홍준표 후보 지지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의원들은 그동안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대통령 선거 완주를 반대하는 의원들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맞붙었습니다. 스탠딩 토론이라는 새로운 토론을 통해서 두 후보의 실력 그리고 아름다운 패배를 보여줬던 신선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남경필 지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 내용을 포함해서 도정 현안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른정당 소속으로 되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이 심야 회동을 보셨을 텐데, 들으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참 혼란스럽습니다. 네, 아마 의원들도 그런 마음일 텐데요. 네,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자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요. 네, 네,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야말로 가장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왜 탈당을 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했는지부터 네, 돌아보고 이렇게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은 네, 옳지 않은 일입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보수 대연합해서 좌파에게 정권을 내줄 수가 없으니까 대의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마 14명의 의원들은 말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주장들은 하실 수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른정당이 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네네.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가게 되면 네.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아무런 명분 없이 그냥 살 길을 찾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다른 생각 조금 다른 길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한 길로 맞춰가려는 노력을 더 해야죠. 네. 뭐 시간이 얼마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할 텐데 국회 선진화법에 관해서도 원내 대표 시절에 이 문제 깊숙이 관여하고 계셨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바른정당이 현재 이은재 의원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32명의 의원이라면 180명이 안 되는 일당이 어느 정당이든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냥 바른정당의 32명이 존재한다는 것도 국회에서의 역할은 앞으로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바른정당을 만들었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할 역할들이 많습니다. 네. 어차피 대선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대선 이후에도 우리 정치는 계속되고 또 정치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가운데서 할 일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시킬 수 있죠. 그러나 네. 이렇게 뿔뿔이 이 길 저 길 네. 세 갈래 두 갈래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 네. 오늘 어제 이런 모습은 네. 바른정당의 창당 생각과는 본질적인 고민과는 전혀 동떨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네.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여러 의원들이 입당한다면 그런 경우와 바른정당 안에 있으면서 후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지지 선언이 나오는 경우하고는 다르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뭐 정치적으로 뭐 이게 좀 어떻고 이런 계산하기가 네. 안 맞는 시기인 것 같아서요. 네네. 그런 판단은 의원들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탈당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의원들의 경우는 내 지역에서 다음에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또 그 다음 해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에게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계산하지
않았을 수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 마음은 모르겠고요. 네. 저는 애당초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네. 일단 이 박근혜 정부의 그런 그 국정농단 네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반성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네. 그걸 시작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치에 뭔가 새로운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생각으로 그런 탈당을 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의 생각을 했다면 사실 다음 선거에서의 나의 유불리 이런 것들은 네. 계산에 이렇게 너무 넣고 행동을 한다면 네. 그야말로 그냥 이합집산 자기 정치의 이익 이런 것만 쫓게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탈당했고 무엇을 위해서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분명한 네. 자기 철학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네.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특히 뭐 다음 선거에 당선되는데 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자기 계산은 지금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보수 대연합이란 기치 아래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뭐 유권자가 선택하겠죠.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완주를 본인은 마음먹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의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정치고 사람들 마음속엔 불안감이 있죠. 네네. 그러면 그것을 대화와 소통, 이 통합하는 당내 통합부터 좀 하는 노력을 네. 충분히 한다면 이러한 사태를 그나마 네.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드 배치요. 실전 네. 배치됐습니다. 비용 부담 청구서를 우리가 받은 듯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청구서 요청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그 청구서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네. 그것은 원래 합의대로 네네.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네. 아마 이걸 만약에 뭐 다시 이제 뭐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시 뭐 논의를 하자라는 네. 유해 차기 정부의 주장이 있다면 만약에 네.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때는 예를 들면 이런 청구서 요청들이 있겠죠. 네. 그러나 원래 합의된 대로 한다면 청구서를 우리가 돈을 낼 이유는 없습니다. 네. 아마도 그 계산으로 보면 사드 얘기를 이렇게 꺼내서 한미 이제 한 2조 원 정도가 들고 우리가 9,500억 정도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쪽 비용을 우리 쪽에 더 전가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과거의 협상술? 사업가로서의 행동, 네. 이런 또 살아온 그런 히스토리 이런 걸 보면 네. 너무 이런 말 한마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뭐 늘 협상가들 또 이 경제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여러 카드로 던지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네. 협상에 말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 그냥 또 뭐 이런 주장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이 위기 시에 우리가 소외돼 있었습니다. 국제 외교 문제에서 우리가 말하지 못한 가운데 김정은을 만약 만나서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 그냥 넘겨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을 만나는 것도 좋고요. 네. 북미 간에 대화하는 거 필요합니다. 네. 제재만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는 북미, 미국 간의 네. 양자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가운데 우리의 분명한 이익과 목소리가 빠지고 가면 네네. 우리는 그야말로 청구서만 받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방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대통령이 거의 이제 뭐 유고 상태로 간 지가 6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빨리 대통령이 되면 네. 어떤 분이 되더라도
이 남북 문제 그다음에 이 북핵 문제만큼은 네. 정파의 이익이나 주장이 아니라 네, 네.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국민적 동의를 가지고 네, 네. 우리의 목소리가 이런 뭐 미북 대화 이런 가운데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외교적 역량을 다하는 게 첫 번째 우리 대통령의 역할이죠. 네, 네. 자, 뭐 대통령 사드 배치를 다시 또 철회한다 네. 이런 지연 말단적인 문제에 묶여서 네, 네. 큰 그림을 놓치는 우를 범한다면 네, 네. 차기 정부도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네, 차기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경기도를 찾아서 만나셨죠? 아니요, 만나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개혁 공동정부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잘못된 건가요? 네, 저는 안철수 후보와 뭐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경기도 안에 지금 난제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경기도에서 아니 뭐 이제 경기도가 원래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그리고 안전 네, 공동체 이거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의회 상황도 지금 저희는 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큰 갈등 없이 의회와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늘 중앙 정치의 큰 변화가 네, 그 악 영향이 도의회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뭐 어떤 대통령이 탄생을 하든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이제 이런 거 안 흔들고 네, 네, 저희가 오히려 중앙 정부가 경기도가 하고 있는 연정과 협치를 배워야 합니다. 네, 네, 배워야지 괜히 여기 방해하려고만 안 되고요. 네, 저는 그래서 정치권이 중앙 정당, 중앙 정치가 네.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연정을 흔들지만 않아주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 네. 의원이죠. 적폐 세력하고 보수를 괴멸시켜야 된다. 그 다음 후보는 안희정, 이재명 그리고 박원순도 있다. 계속 우리는 정권 가져야 된다. 보수 괴멸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연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연정을 안 하면 아마 정권이 불행해질 거예요. 네, 혼자서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국민들을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서 네, 어떤 사람을 지지하거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괴멸시키자는 네, 얘기야말로 궤변이죠. 네, 네. 그렇게 정치를 하면 본인들이 괴면당할 겁니다. 네. 그 괴멸이란 단어가 주는 섬뜩함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보수 정권이 지금까지 오면서 적폐가 그렇게 쌓여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새로운 정권이 만약에 문재인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로 정해진다면 이런 적폐는 해소된다고 보십니까? 적폐 중에 최고의 적폐는 네. 그거죠. 권력이 집중이 돼서 네네. 대통령에게 권력자들에게 권력이 집중이 돼서 거기서 부패가 만들어지고 네. 거기서 편가르기를 하고 예를 들면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 같은 게 이제 네. 적폐죠. 네네.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고 적으로 돌려서 해친다. 네. 뭐 얘기하면 묻어버린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적폐죠. 네. 근데 그 적폐를 없앤다는 이유하에 또 다른 적폐를 시작하면 불행이 시작되는 건데요. 예. 지금 그 적폐를 없애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은 네. 권력을 분산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협력을 해나가는 거. 이것이 적폐를 없애는 길이지. 네네. 과거에 잘못됐던 세력 다 때려 엎겠다. 네. 이거는 또 다른 적폐의 시작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북한 문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 28일에 그 동남아 방문 마치고 귀국하셨다는데 중국의 네. 사드 보복에 이어서 우리가 문호를 다른 쪽으로 열자는 얘기를 이 프로에서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 일정이었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뭐 국제 자본 확보를 위한 얘기였다는데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저희가 이제 경기도 비즈니스 센터를 10개를 해외에 설치를 했어요. 미국, 일본, 네. 뭐 동남아, 특히 이란, 뭐 인도 이런 데 설치를 했는데요. 네네. 그동안은 이제 경기도에 있는 좋은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판로 개척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딱 가보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경기도에 살아남은 이 강소기업들은 네. 이 수도권 규제의 역설인데요. 네. 이 규제를 뚫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정말 강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외국의 자본들이 보니까 우리의 이 중소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어해요. 네, 네. 그래서 거꾸로 이제는 글로벌 경기도 비즈니스 센터가 외국의 좋은 자본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우리 기업을 키우고 네.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네, 네. 생각이 들어서 그 첫 번째로 지금 싱가포르에 많은 자본들이 모여 있거든요. 네, 네. 또 하나는 싱가포르를 통하게 되면 사실 중국 진출이나 이런 것들이 제3국 진출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중국 내에서의 규제 이런 것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싱가포르에 우리 경기도 비즈니스 센터를 만드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이쪽에 투자하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런 네. 면에서 매력적인 경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아무래도 좋은 인재가 많이 모여 있고요. 네. 또 시장이 큽니다. 여기는 특히 수도권 경기도와 수도권이 거의 인구의 50%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경기도로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고 그중에 경기도 행정부, 도지사와 경기도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하면서 어떤 정책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펼칠 수 있다는 네. 정치적 리스크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예. 정책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이제 연정을 통해서 받은 힘이 크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까 이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쪽에 무슬림을 상대로 하는 인력을 키우는 그러한 일을 그 선문대학의 이원삼 교수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부의 지원을 네. 받아서. 이런 인재를 양성해야지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또 어떤 지역에 활로를 뚫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네. 이번에도 가봤더니 태국에서도 현지에서 우리 청년들이 네.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글로벌한 리더 청년들이 네. 과거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평가는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김우중 전 네, 대우그룹 네. 회장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네. 청년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러한 네. 글로벌 리더들을 키워내고 있는데 네, 네. 이런 활동들을 우리 정부와 또 네. 기업들이 조금 사회 공헌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 어떤 이제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을 1위로 평가했던 기관에서 요즘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상당히 내려갔다는 평가 지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이고 또 정치인의 역할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기업가 정신도 꺾는 그런 네. 규제들이 많고요. 네. 그러면서도 사회를 또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는데도 네. 불편하게 만드는 여러 중앙정부의 규제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차기 정부, 차기 대통령이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를 네. 연구하길 바라고요. 예, 예. 뭐 어떤 세력들을 다 몰아넣어서 적폐다 네. 이렇게 편가르기 할 일이 아니고 예, 예. 우리 기업들의 정신과 따뜻한 공동체를 막는 그런 적폐들을 네. 하나하나 해소해 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